1990년 5월 11일 마이클과 다니엘은 플로리다주 헤르난도 카운티의 깊은 지하에 위치한 디폴더 스프링스라 불리는 수중 동굴 시스템을 탐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디폴더 스프링스는 좁은 통로와 여러 수중 동굴이 얽히듯 이어져 있어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동굴 시스템으로 알려진 곳이다. 끝을 본 이는 거의 없을 만큼 방대했지만 탐험가들은 구역을 나누어 조금씩 그 비밀을 밝혀가고 있었다. 마이클은 25세의 야망 있고 숙련된 다이버였다. 그는 불과 5개월 전 동굴 잠수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미 75회의 동굴 다이빙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다이빙에서 자신이 베테랑처럼 깊은 수심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다. 다니엘은 34살로 마이클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지닌 다이버였다. 10년이 넘는 경력 동안 그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쳐왔다. 그럼에도 그는 동굴 다이빙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고 늘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성격이었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해 퇴적물이 뒤섞여 시야는 좋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막지는 못했다. 다니엘과 마이클은 물가에서 장비 옆에 무릎을 꿇고 끈과 호스를 꼼꼼히 점검했다. 차분하게 자신의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신중하게 물속으로 몸을 맡겼다. 좁은 동굴 입구는 마치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관문처럼 어둡게 열려 있었다. 벽을 스치기만 해도 암석이 떨어져 통로가 막힐 수 있었으므로 메인 동굴로 이어지는 이 좁은 구간을 숨죽여 지나야 했다. 앞으로 나아가던 그들은 갈래길에 도달했다. 이 구간의 시야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빗물에 휩쓸린 퇴적물이 물속을 가득 메우며 그들 주위는 마치 수중 모래 폭풍 같았다. 두 사람은 오로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 얇은 줄은 동굴에서 생명줄과도 같았다. 실트아웃 상태에선 그것을 놓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부에 도달하자 물은 조금씩 맑아졌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암석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부력을 조정해 자세를 안정시키고 서로에게 오케이 사인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다시 하부를 따라 동굴의 중심부로 천천히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갔다. 수심 60m를 넘어서자 압력이 분명히 느껴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더 큰 힘이 필요했고 압축 공기는 폐 속에서 무겁게 짓눌려왔다. 그 순간 마이클의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질소마취라 불리는 현상이었다. 깊은 수심에서 압축 공기를 마실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력은 흐려지고 반사신경은 둔해졌다. 마치 술에 취한 듯 정신이 아득해진다. 대부분의 다이버가 40m 이후부터 겪지만 60m를 넘어가면 그 예측 불가능성은 위험할 정도로 커졌다. 다행히도 그때 다니엘은 마이클의 이상한 이유를 감지했다. 마이클이 가이드라인에서 서서히 벗어나더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센티미터 차이였지만 이내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다니엘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마이클은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단순히 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한 심연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다니엘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들은 이미 수심 약 75m에 도달해 있었고 그곳의 압력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잠시 후 마이클은 가까스로 방향을 고쳐 다시 가이드라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다. 이에 다니엘은 즉시 판단을 내렸다. 손짓으로 돌아가자는 신호를 보냈고 마이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그들은 곧 방향을 틀어 어떤 길을 따라 갈림길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갈림길에 도착한 그 순간 마이클은 또다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났다. 곧이어 세상은 끝없는 암흑으로 변했다. 시야는 단 한치도 확보되지 않았다. 마이클은 필사적으로 라인을 더듬었지만 손끝은 호공만을 스쳤다. 두 번째 시도도 허사였다. 그의 몸은 점점 출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니엘이 뒤를 돌아봤을 땐 이미 파트너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마이클은 목숨을 걸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빛과 줄, 오직 이것만을 찾아 헤맸지만 사방은 낯선 어둠뿐이었다. 동굴은 점점 그를 삼켜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고립된 구역, 다운스트림 볼룸이라 불리는 막다른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호흡은 거칠어졌고 극도의 압력 속에서 과호흡은 곧바로 혈류 속 이산화탄소 축적을 불러왔다. 숨을 내쉴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조절기는 계속 공기를 공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식을 잠식해오는 어둠을 막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심해성 블랙아웃에 빠져들고 있었다. 깊은 잠수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그를 덮친 순간이었다. 한편 다니엘은 수면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다. 팬은 산소를 갈망했지만 그는 속도를 늦춰야 했다. 특정 수심마다 멈춰서서 질소가 천천히 배출되도록 하는 감압 정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면 감압병에 걸릴 수 있다. 고압 환경에서 체내에 녹아든 질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과 조직 속에서 기포로 변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지럼증에서부터 심하면 마비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이버는 반드시 정해진 수심에서 정지하며 천천히 상승해야 했다. 다니엘은 10m 감압 정지 지점에 멈춰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이클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파트너는 보이지 않았다.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그가 마침내 수면에 도달했을 때 다른 다이버들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이들 또한 탐사하러 온 다이버팀이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이클의 실종 사실을 접한 그들은 곧바로 동굴로 진입해 가이드라인을 따라 갈래길까지 수색했지만 마이클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실투아웃으로 인해 더 이상의 수색은 안전상 위험이 있어 지상으로 복귀한다. 다음날 아침 수색과 인양 작전이 시작되었다. 현장에는 고도로 훈련된 동굴 구조팀이 모였다. 디폴더 스프링스 내부의 극심한 수심과 열악한 가시성을 고려하면 작전은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협력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다이빙 전문가로 이루어진 3인팀이 준비를 마치고 물속으로 진입했다. 탐색은 결코 쉽지 않았다. 동굴 시스템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광대했고 조금이라도 퇴적물이 일어나면 시야는 곧바로 제로로 추락했다. 그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갈림길에 도착했다. 몸을 최대한 낮춘 채 퇴적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느리고 신중하게 수색을 이어갔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다이빙만으로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수색은 계속되었다. 세 번째 다이빙을 했을 때였다. 약 73m 지점 한 구조 다이버의 빛이 바닥에 누운 형체를 비췄다. 마이클이었다. 그는 엎드린 자세로 팔은 옆으로 느슨하게 흘러내려 있었다. 조절기는 여전히 입에 있었고 마스크도 그대로였다. 몸부림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발버둥 치기도 전에 블랙아웃이 그를 덮친 것으로 보였다. 산소통에는 아직 절반 가까운 공기가 남아있었다. 그를 찾기까지 7시간이 걸렸다. 모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했을 때의 충격은 컸다. 구조팀은 이미 차갑게 굳어있는 그의 시신을 확보해 수면으로 향했다. 사고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마이클이 질소마취와 심해성 블랙아웃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과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축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결국 가이드라인을 놓친 것이 치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마이클은 젊고 재능 있는 다이버였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은 그를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다. 베테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이 결국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은 셈이었다. 그의 죽음은 단 하나의 잘못이 아닌 작은 실수들이 겹쳐 일어난 연쇄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연쇄가 디폴더 스프링스라는 무자비한 심형과 맞물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완성되었다.